잠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발점이었던 중국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중책임론 요동치는 국제 질서. 자, 요즘에 이제 가 잠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시발점이었던 중국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염병에 의해서 환자가 3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2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줄 잇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답니다. 예, 중국이 책임져라.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거니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책임져라고 미국의 미주리 주가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개인적으로도 민간 피해자 4명으로 시작한 소송이 지금 10,000명, 40여 개가 10,0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7,400조 원을 물어내라. 약간 거의 뭐 상징적인 숫자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하느냐? 뭐 당연히 뭐 노발대발 하겠죠. 2009년에 신종플루가 미국에서 발생해 이때도 214개 나라에서 20만 명, 지금 정도의 수치로 보여지죠. 이 정도 사망했을 때 미국에 배상을 요구한 나라가 있었냐? 없었다. 또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때도 미국이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었느냐? 그러니 우리 보러 책임지라는 것은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 중국을 옹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하고 이제 친미 성향이 강하니까 유럽이, 하지만 중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원조, 경제적 원조를 받다 보니까 뭐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서방 사회도 점점 중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은 사실상 거의 이제 종식돼 가고 있죠. 뭐 종식이라기보다는 확진자가 더 이상 거의 늘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료 장비나 마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외교 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외교라고 해서 우호를 넓혀가는 중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쪽 저쪽에다가 퍼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 러시아도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부터는 중국이 바이러스 제때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비생산적이다. 이거는 약간 중국의 긍정적인 발언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멕시코, 페루, 브라질도 다 지금 중국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베네수엘라, 지금 뭐 베네수엘라 난리 난 나라죠.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같은 데는 경제상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해줘.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중국이라는 얘기고, 이제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현지 보도도 나오고, 거기가 중국이 병주고 약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런 거를 부상으로 받으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국민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사람 알고 계시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가 끝나면 세계는 이전과 달리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 요즘에 이제 이런 기사, 이런 헤드라인들 많이 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 뭐가 바뀐다는 거지? 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 역학관계라고 해야 돼. 정치적 역학관계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씩 저도 이해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미국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이 발원지는 중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G2가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심겨류가 점점 더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궁금한 그런 모습이죠. 부동산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윈윈, 월세의 전세화 지속. 왜? 이런 제목입니다. 월세의 전세화라는 것은 전세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세 비중 60.1%, 2년 새 1.2%포인트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세 수급은 불안해서 전세값 상승 지속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 거래량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라는 얘기죠. 보통은 저금리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목돈을 받아가지고, 뭐 은행에 넣어봤자 저금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아니라 월세가 보통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는 보통 전세가 점점 사라지는, 전세 종말론 같은 얘기 나오면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세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반론인데 지금은 저금리도 이런 저금리가 없죠. 역대 최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것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1분기 전세 비중을 최근 3년간 비교하면 꾸준한 증가 추세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서울도 56.8에서 56.7로 잠깐 빠졌다가 올해는 59.2까지 늘어났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4에서 결국은 70.6%까지 반등을 했죠. 그리고 다세대 단독도 50.5에서 53%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주택의 전 카테고리 내에서 전부 다 전세 거래량이 늘었다. 전세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분석을 하기에는 전세대수가 다시 부흥하는 배경은 전세 공급 물량이 많은 데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세된다. 그 다음에 세입자는 몇 년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 구입이 부담스러운 데다 지금 그쵸,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별로 없죠. 이제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다가올 때 맞춰서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연장을 하게 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그만큼 매매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매매가는 주춤거거나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전세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거는 확실해 보이죠. 자,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굳이 월세를 바꾸면서 월세 받아보려고 또 세입자 바꾸고 이러기보다는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 선호해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서 계약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고 세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살겠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장 계약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가 없는 거죠. 거래가 없는 거. 지금 보시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42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간 전셋값도 2.85%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보다도 더 높게 상승한 겁니다. 그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32주 연속 올랐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가격보다 역시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따져볼 때도 지금 매매가보다 작년 7월, 9월 이후에는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 비율은 더 높아졌겠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80% 장기 당특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올해까지고요. 내년서부터는 10년까지 임대 거주를 해야지만 최대 80%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를 놓지 않고 스스로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늘게 되면은 전세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전세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전세에 대한 공급은 감소한 상태에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 물량이 당분간 나오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는 특히나 전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서 갭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 갭이 줄어들게 되면 또 갭 투자들이 들어서면서 매매가가 전세가가 또 다시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갭 투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전세가가 다시 붙게 되고 다시 갭 투자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반복하는 패턴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의 상승 패턴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탓에 전세값도 이에 수렴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전세값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형성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주인의 호가죠. 호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억이었는데 그때 전세가 3억이었다면 그 전세 가격은 3억에서 올라도 4억 정도지 5억, 6억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매매가보다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5억의 아파트 매매가에서 3억이라면 전세가가 3억이라면 약 60%의 비중으로 사용권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면 1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60%면 한 6억 정도까지 올라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매매가가 10억이니까 전세가는 6억 정도 해야지 라고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전세가는 3억에서 6억으로 2배가 뛰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세값도 이에 수렴하는 현상이 당연히 생겨나는 거고 이게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가도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상승할 때는 이제 집을 못 구입한 사람들이 더 아픈 거는 집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집을 못 구하는 것도 향후에 집을 구하기 힘든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전세 가격도 계속 높여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배가 되는 거죠. 이중고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어떤 투자나 투기나 이런 걸 떠나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단 1주택이라도 마련을 하셔야
보험적 성격으로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지더라도 내가 거주하는 집이니까 편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주택까지는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집주인 세입자 모두 윈윈, 월세의 전세와 전세가 왜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